유무주는 마읍의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의 형은 그러한 동생이 한심해 꾸짖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깡패짓이나 하고 다니다가는 언젠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형의 잔소리에 화가 난 유무주는 가출을 하여 낙양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예로 인정을 받았고 고구려 원정에도 참여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그 덕에 교의로 승진했고 마읍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읍 태수 왕인공은 유무주를 각별히 여겨 공간의 경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유무주는 왕인공의 첩과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보답했습니다. 그는 불륜을 들킬까봐 늘 걱정했는데요. 때마침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이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불륜을 감출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큰 뜻을 펼치고자 결심한 것이었죠. 그는 마읍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태수란 자는 창고를 굳게 닫고서 구휼에는 식량도 쓰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말에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이를 본 유무주는 매우 기뻐하며 병을 핑계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호걸들이 병문안을 하러 그를 찾아왔습니다. 유무주는 그들에게 소를 잡아 대접하고는 술을 마시며 소리쳤습니다. 마땅히 대장부라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순 없소. 창고에 곡식이 썩어가고 있으니 다들 나와 함께 뺏으러 가지 않겠는가? 이에 호걸들은 모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공간에 난입하여 왕인공을 죽인 후 그의 목을 베어 들고 다니자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유무주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각지에 경문을 보내자 만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키운 유무주는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619년 4월 유무주는 부하 송금강에게 군사 2만 명을 주어 태원을 공격하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돌궐과 연합했기에 태원은 곧장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태원에 있던 이원길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고조는 배적을 보내 그를 돕도록 했지만 배적은 도세권에서 송금강에게 후퇴하고 맙니다. 유무주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태원에 가까이 오자 이원길은 밤에 처첩을 데리고서 장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당나라의 거병제였던 태원이 순식간에 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조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원은 정예병이 수만 명이고 10년을 견뎌왔다. 창업의 터전을 어찌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유무주의 세력이 점차 남아하자 고조는 말했습니다. 적의 기세가 만만치 않으니 교전을 피하라. 하동 땅을 버리고 관서를 지키도록 하여라. 그러나 이세민은 반대했습니다. 태원은 왕업의 기틀이자 나라의 근원지입니다. 태원이 속한 하동 지역은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천과도 같습니다. 폐하께서 이곳을 모두 버리신다면 신은 매우 분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정예병 3만을 저에게 내려주신다면 반드시 유무주를 죽이고 태원을 되찾겠습니다. 619년 11월 그렇게 이세민은 백벽에 진을 치고 송금강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세민은 기병 몇 기만을 데리고 적진을 정찰하러 갔습니다. 그는 병사 1명과 함께 조그만 언덕에 올라 잠시 쉬었습니다.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던 걸까요? 두 사람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송금강의 병사들이 언덕을 포위하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 마리의 쥐가 나타났고 그 뒤를 뱀이 쫓아왔습니다. 뱀은 가던 도중 병사의 얼굴을 건드렸고 잠에서 깬 병사는 송금강의 병사들을 보고 놀라 이세민을 깨워 말에 태웠습니다. 두 사람은 포위를 뚫고 달려나갔지만 적들이 이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민은 침착하게 화살을 쏘아 적장을 쓰러뜨렸고 무사히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송금강과 대치한 지 한 달 동안 몇 차례 국지전이 있었을 뿐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장수들이 싸우길 청하자 이세민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송금강은 날랜 장수와 정예병을 데리고 천리나 떨어진 이곳으로 왔소. 유무주는 태원에서 웅크린 채 송금강에게만 의지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시오. 이러한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620년 2월 송금강은 식량이 떨어지고 병참선까지 끊어지자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세민의 끝없는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200리나 행군하며 수십 차례 싸우며 고병령에 이르렀습니다. 강행군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지쳐갔습니다. 이에 유홍기가 이세민을 말렸습니다. 적을 공격하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군대는 적진 깊숙이 들어왔으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굶주리고 필요한 상태이니 여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병력과 군량이 다 모일 때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세민은 그의 말을 거부했고 추격을 계속하라 명했습니다.
그는 이틀이나 밥을 먹지 않았고 사흘간 갑옷을 벗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니 병사들은 누구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식량이라고는 오직 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이세미는 이를 잡아 장졸들과 똑같이 나눠 먹고는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감동했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민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유무주에게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 중인 아군의 성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세민은 성에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성문을 열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이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없이 적을 추격하다 보니 온몸이 흙먼지로 가득해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알리자 그자의 병사들은 그를 알아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이세민 부대는 간만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세민은 계휴성으로 향했습니다. 계휴성에는 솜금강과 2만여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문으로 나가 성을 등진 채 남북으로 길게 진을 쳤습니다. 이에 이세민은 군대를 둘러 나눠 성의 북쪽과 남쪽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예기병 3천을 이끌고 솜금강 부대를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솜금강은 도주하였고 장수 몇 명과 패잔병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수 한 명이 패잔병 8,000명을 이끌고 항복을 청했습니다. 그는 바로 창술과 기마에 능통한 울지경덕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예전부터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수하로 두고 싶었기에 그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한날은 이원길이 그와 실력을 겨루고자 했습니다. 이원길 또한 무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울지경덕에게 창날을 뺀 채 무예를 겨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울지경덕은 자신만만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왕의 명에 따라 날 없는 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왕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합이 시작되자 이원길은 온 힘을 다해 공격했으나 울지경덕은 매우 빠른 몸놀림으로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이를 보던 이세민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창을 피하는 것과 빼앗는 것 중 어느 쪽이 어려운가? 울지경덕은 빼앗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고 이세민은 이원길의 창을 빼앗아보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울지경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원길의 창을 3번이나 빼앗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무예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이원길 또한 그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세민은 울지경덕을 영입하자마자 연회를 베풀고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장수들은 그가 배반할 것이라 생각해 군중에 가두고 맙니다. 뒤늦게 일을 한 이세민은 그를 즉각 석방하도록 명하고 직접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대장군은 의로서 약속을 하는 것이니 조그마한 의심도 마음에 두지 말도록 합시다. 나는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해치는 일은 결코 없으니 공은 이번 일을 이해해 주길 바라오. 울지경덕은 이세민의 은혜에 감격했고 온 힘을 다해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한편 이세민이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무주와 솜금강은 태원을 버리고 돌골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무주는 애초에 노략질한 돈으로 거병을 했기에 지주와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돌골은 세력을 잃은 그들의 이용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죽이고 맙니다. 이로써 당은 빼앗겼던 하동 일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낙양을 공격해 중원을 장악하려 했습니다.